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쟁 등으로 투자자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어김없이 가치가 올랐어요. 지정학적 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도 엔화 가치는 일본의 경상 흑자 덕분에 계속 오를 것이란 믿음이 있었죠. 미국, 유럽의 잇따른 위기로 오히려 안전통화로 부각된 엔화는 강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이켄그린 교수가 지적한 안전통화의 저주였지요. 위기시 엔화 가치가 오른다는 엔화 이꼬르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이 성립했죠. 결국 엔고의 저주는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시장 불안 속에서도 엔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엔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존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은 경상 흑자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양대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42년간 이어져온 경상 흑자는 왜 적자로 변했는지, 엔캐리 트레이드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안전자산 엔화는 왜 추락하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1956년에서 1973년 연평균 9.1%의 고도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1980년에는 1인당 GDP가 영국을 추월했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국가별 GDP 순위 2위에 달했습니다. 1980년대 버블 경제 시대만 해도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엔 환율은 달러당 253엔에서 1988년 120엔까지 급등했습니다. 수출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많은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설비 투자를 감소시켰어요. 엔화절상으로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었는데요. 이때 시작된 불황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릴 정도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8년 엔고 불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5%까지 대폭 인하했어요. 게다가 일본 정부가 막대한 건설 경기 부양 정책과 공적 연금을 동원한 주가 부양책 등을 총동원한 탓에 구조조정으로 퇴출되어야 할 부실 기업들의 상당수가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러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1989년 일본 정부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거품은 터졌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은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통해 부동산과 주가 폭등을 자초하는 데 1차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1999년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에 근접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도 일본이 원조인데요. 일본은행은 2001년 3월부터 5년간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야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으니 초저금리 정책은 일본이 미국보다 더 먼저인 셈이죠. 프라자 합의 이후 일본 제조업체들은 엔고를 피해 해외로 나갔습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1990년 이후 30여 년째 전 세계 1위인데요.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을 정당화하는 근거도 되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엔 환율은 달러당 125엔에서 75엔까지 내려갔어요. 남아있던 일본 제조업체들도 엔고를 피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화력 발전 의존도를 크게 높인 결과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즉 LNG 수입이 급증했죠. 일본 경제는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가 줄고 자본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구도가 정착됐는데요. 무역수지에 반영되는 수출이 줄어든 반면 자본수지로 잡히는 해외자산의 배당 이자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죠. 자본수지 흑자가 증가한 덕분에 무역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경상수지는 흑자를 이어왔습니다.
일본은 빚이 많지만 이를 일본 금융기관들 즉 일본 국민이 대부분 짊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국채 90% 이상은 일본 은행이나 보험, 연기금 등이 보유 중입니다. 과거 그리스처럼 금융위기에 빠졌던 국가들이 해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빚을 냈던 것과는 차이가 있죠. 이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일본이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믿음에 근거해 엔화가 안전자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엔화가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진 빚은 GDP 대비 247.3%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2015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의 부채 비율 181%보다도 높아요. 경제 성장률도 만성적으로 낮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4.5% 역성장을 기록했지요. 그렇다고 미국 달러화처럼 확고한 기축통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엔화이꼬르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무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들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믿으니 안전자산으로 대접받는다는 얘기지요. 샤프스터는 우리가 엔화는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요. 엔화는 금리가 싸서 값싼 엔화 대출로 해외 투자 자금으로 나갈 수 있었다. 돈은 보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거나 경기 침체가 되면 더 이상 재투자되지 않고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온다. 값싼 이자 때문에 엔화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갚을 때 엔화 가치가 폭락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엔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해 놓는다. 그러면 설사 엔화 가치가 폭락해 있더라도 계약 당시에 정한 환율로 엔화 대출을 갚을 수 있으니 오히려 그 환차액만큼의 이익이 생긴다. 다시 말해 미리 계약을 해놓지 않았으면 생길 환손실을 상쇄시키는 거래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이 커지게 되면 돈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엔캐리가 한꺼번에 일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때 매도를 쳤던 거래가 한꺼번에 매수로 청산이 되면서 엔화의 강세가 왔다는 얘기죠.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착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이 위험을 보였을 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엔화를 보고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19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를 근근히 버티던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년 만에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42년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탄탄한 일본 경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엔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30엔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반면에 엔화는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원자재를 사올 때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 수입 물가의 상승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최강 경기를 보여주는 3월 기업 물가 지수가 111로 전년 동월 대비 9.5% 올랐어요.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도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면 성장은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일본은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기업들도 기저에 일본은 저물가의 나라라는 생각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죠. 그러니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언감생식 말도 못 꺼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1.2%에 불과했어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거의 디플레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 차이가 그렇게 크면 일본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MSCI 재팬 기업 이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가 지금 매우 불리한 쪽으로 기업의 이익이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것도 역시 엔화 약세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엔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28일 달러당 엔화 가치는 130.69엔으로 지난 2002년 4월 이후 20년 만에 130엔을 돌파했어요. 일본의 나홀로 금융 완화가 엔화 추락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10년물 국채를 0.25% 금리로 무제한 매입하는 정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엔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 유리하지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생산 단가가 높아집니다.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연달아 높아지죠.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저물가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나라들은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자원 부국들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픽스텝이 예상되고 있죠. 반면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1.2%에 그쳤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에도 물가 상승률이 오르지 않는 일본은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시켰는데요. 현재 초완화적 금융 완화 정책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엔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데는 미국과 다른 길을 가는 일본의 금리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나타나고 엔화가 약세가 되지요.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엔화 약세의 원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인 일본의 장기금리 상한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를 노린 엔화매도 달러 매수세를 진정시킬 수 있죠. 하지만 장기금리가 오르면 설비투자 감소 등 경기를 냉각시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국채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밴드를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금리가 낮게 유지되니까 미국 금리가 더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채 금리 차가 크니까 일본이 미 장기국채를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본이 장기금리 상한 밴드를 넓히면 미국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죠. 일본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 국채를 산다. 중국이 미 국채 매수를 줄이는 동안 일본이 미 국채를 사면서 미일 동맹관계가 만들어진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미 국채를 사면서 엔화 약세를 용인받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엔화를 사들이던 엔캐리 청산 수요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면서 엔화 대신 달러를 빌려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유행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 가치 하락이 다시 경상수지 적자 폭을 키우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2년 12월 총리로 취임한 아베가 아베노믹스라는 세계의 화살을 쐈는데요. 그 첫 번째 화살이 GDP의 35%에 달하는 규모의 양적 완화와 함께 본원통화를 270조엔 규모로 확대하는 금융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니케이 지수는 8654포인트였어요. 그러던 니케이 지수가 2017년 11월 7일에는 22,937을 돌파했어요. 물론 일본의 고환율 정책은 미국이 눈 감아주지 않았다면 실행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마침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양적 완화가 끝났을 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줄 수 있는 도우미로서의 통화가 필요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의 출구 전략은 2014년 1월부터 시작되어 그해 10월에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하고 2015년 12월에는 제로금리 정책마저 해제됐죠. 그렇지만 일본은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당시 해외와 금리 차이가 충분히 나지 않으니까 해외로 나갈 여력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돈을 찍어서 다 해외로 투자가 되었었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 재정정책의 여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 창출된 현금으로 지수 연동형 ETF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달에 약 5조 원 정도의 큰 돈으로 무작정 증시에서 ETF를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의 가치가 85엔에서 120엔까지 떨어지면서 도요타, 미쓰비시, 혼다 등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50% 이상씩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위기가 와도 과거처럼 해외에 투자됐던 돈들이 일본으로 연어처럼 회귀되어 돌아오는 그런 현상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되돌아올 돈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롱 커브로 인해서 위험때보다 엔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는 현상 자체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프라자 하브 이후 엔고가 오면서 제조업체는 엔고를 피해 해외로 나갔다. 일본이 저금리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엔캐리 자금도 해외로 나갔다. 그냥 글로벌 대비 싼 금리로 엔캐리로 나갔다가 시장이 위험할 땐 엔화 선물 매각이 청산되면서 엔 매수가 되니까 강세로 돌아섰던 것이다.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생각도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제품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었다. 이는 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져 엔화 약세의 원인이 된다. 일본의 나홀로 금융 완화 또한 엔화 추락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엔화 약세의 원인이다. 더구나 아베노믹스로 돈을 풀었을 때도 해외 역시 똑같이 금리가 낮아서 캐리 트레이드로 해외에 나가지 못했다. 해외에서 돌아올 자금이 감소한 것도 엔화 강세가 되지 않는 원인입니다. 그러고 보니 엔화 약세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상 엔화 가치가 추락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편리하게 다음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리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